안녕하십니까. 동감엔 공감입니다. 이번 영상은 발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 발명은 제가 오랜 동안 해왔던 일이기도 하고 10여 가지 특허를 등록받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 중에 트윈볼이라는 발명이 미국의 특허청에 특허 등록되었습니다. 이 미국 특허라는 게 조금은 상징성이 있기도 하고 다른 나라의 특허를 잘 인정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미국의 특허 등록이 돼서 나름 뿌듯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발명 카테고리에서 발명과 특허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권리의 범위, 비즈니스적인 필요성, 피해야 하는 발명 등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과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특허를 바탕으로 비즈니스를 해보려는 분들에게 작은아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다양한 아이디어의 발명을 해왔고 직접 추론 명세서도 여러 번 작성해서 개인 추론을 해봤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전문가에게 듣지 못하는 새로운 이야기들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발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특허 등록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나 새로운 고안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발명이라는 건 이 세상에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고안,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창작물을 말합니다. 고도한 창작이나 크리에이티브의 영역은 주로 예술이나 음악 등에 많이 나타나지만 이러한 것들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발명은 주로 과학적인 창의성과 기술적인 아이디어를 통한 새로운 방법, 기술, 물질, 기구 이런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특허법에서는 특허의 기본 요건에 대해서 자연 법칙을 이용하는 것, 기술적 사상이 반영된 것, 창작적이어야 하며 그 기술의 고도성이 인정되는 것, 또 산업상의 이용 가능성과 신규성을 가지는 것,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발명과 발견은 구분이 됩니다. 단순하게 어떠한 현상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는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떤 새로운 고안을 하게 되면 이것을 권리로서 등록을 하고 독점권을 갖기 위해 특허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 특허라는 권리는 20년간의 독점 권한을 가지게 되는 산업적인 재산권이에요. 양도, 증여, 상속 이런 게 모두 가능한 엄연한 재산권입니다. 지적 재산권, 줄여서 지재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다양화되면서 고도한 창작물이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서 지금은 실용신안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특허를 대발명이라고 하고 실용신안은 소발명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몇몇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이 방법과 기술적인 설명이 모두 가능한 특허와는 다르게 기구라는 것에 한정하고 있는 거예요. 실용신안은. 그리고 조합이나 개선에 대해서도 인정해주는 다소는 기술의 육성과 산업의 보호라는 실용적인 존재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이 실용신안의 권리기간은 10년으로서 20년인 특허에 비해서 거의 절반의 기간 동안 배타적인 권리를 갖습니다. 이 특허와 실용신안은 그 구분도 어렵고 추론을 할 때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은가도 혼동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특허가 자전거라는 걸 처음으로 만든 거라면 실용신안은 접는 자전거, 체인이 없는 자전거 이런 걸 만드는 게 아주 적절한 비유가 될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특허는 새로운 창작물이고 실용신안은 그 창작물의 개선이라는 게 가장 쉬운 설명입니다. 그 이외에도 상표와 디자인도 특허의 대상이 됩니다. 보통 저희가 발명이라는 것과 연관지어서 특허만을 이야기하지만 광의로 특허라 하면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이렇게 네 가지를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특허 등록을 받으려면 특허청에 발명 명세서를 제출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명세서라는 건 나의 기술적인 고안과 사상을 설명하는 문서예요. 이 고안에 대한 설명, 배경이 되는 기술, 고안의 내용, 그리고 실시 예외, 또 산업상의 이용 가능성, 도면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청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청구항이라는 건 내가 고안한 발명의 범위를 지정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어떻게 설명되느냐에 따라서 그 발명의 권리 범위가 특정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발명의 크기를 정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
권리 범위가 크다는 건 아주 강력한 발명으로서 아주 넓은 범위의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권리 범위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편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우선은 그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4바퀴를 가지는 탈 것, 자동차라는 개념으로 특허를 등록받는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동차는 그 특허의 범위 안에 들 겁니다. 하지만 이건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렇게 광범위한 권리를 갖는다는 건 이 수레라는 개념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시대에 출현이 됐어야 하는데 그때는 당연히 특허라는 개념도 특허청도 없었잖아요.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그런 덕분에 아주 대단한 기술들을 우리가 마음껏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위를 잘 둘러보면 특허를 가졌더라면 대단한 권리가 됐을 만한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단지 기술이라는 개념으로 우리의 생활과 문명의 발전을 이루는 토대가 되어 왔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혜택을 마음껏 누리면서 21세기의 기술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특허라는 제도는 사실 꽤나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고안을 해냈는데 이걸 후발주자나 타인에게 도용당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입는다는 건 고대에도 저작권의 보호 측면에서 아주 중요했거든요. 고대 그리스에서 새로운 요리법의 개발자에게 1년간의 독점권을 주었는데 이게 특허권의 시초로 여겨집니다. 물론 이때에는 재산권의 형식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권리가 아니고 왕이 하사하는 일종의 선물의 형태였죠. 하지만 나름대로 특허 개념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17세기 초반에 영국에서 최초의 특허 성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18세기 후반에는 미국에서 특허법이 제정됐고요. 우리나라는 1946년에 특허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1979년에는 와이포라고 불리우는 세계 지적 소유권 기구에 가입을 했습니다. 새로운 고안이나 창작물에 대해서 보호를 받고 뭔가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요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대 국가 형태로 세계 질서가 바뀌면서 국가적으로도 기술과 산업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했던 겁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특허라는 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건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만큼 새로운 고안을 해내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많이 존재했으니까요. 새로운 발명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설명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1970년대에 미국에서 특허청 폐지를 주장하는 운동이 있었어요. 산업화와 기술 문명의 정점을 경험하고 있던 당시 미국 국민들이 더 이상 새로운 발명이라는 게 나올 수 없을 만큼 벌써 개발될 건 다 개발됐는데 왜 큰 비용을 들여가면서 특허청이라는 걸 유지해야 되느냐, 특허청을 없애자, 이런 움직임이 있었던 겁니다. 새로운 고안과 창작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당시 기술의 발전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돼서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던 그런 때였거든요. 다 나왔다는 얘기죠, 이미. 출원을 하는 방법은 개인 출원과 변리사 사무실에 의뢰하는 대리 출원이 있습니다. 우리 특허청에서는 개인 출원을 장려합니다. 특허청에 문의하면 출원 과정은 물론이고 이 명세서 작성에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저도 통화를 여러 번 해봤는데 친절하게는 설명을 해주는 내용 자체가 워낙 어렵거든요. 이 기술적인 내용을 직접 설명하기도 쉽지 않고 도면을 그리고 그 도면에 부호를 달고 그걸 조목조목 설명한다는 게 꽤나 어렵습니다. 발명 명세서에서도 그 분야에서 사용되어지는 형식들이 있거든요. 일반인들이 이걸 다 체득하고 명세서를 쓴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외국어를 새로 배우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더구나 외국어 공부와는 아주 다른 점이 있는데 외국어는 익히고 나서 계속 사용이라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명세서를 위해서 공부를 해봐야 그 단 한 번 명세서 작성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이걸 다 익힌다는 건 아주 고된 작업이거든요. 따라서 어지간한 경우라면 변리사 사무실을 통해서 대리 출원을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유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말로만 전달해도 되고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글이나 도면을 그려주고 설명하면 그걸로도 명세서를 작성해 주거든요. 대신에 대리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자기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특허 심사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유지 관리라던가 중간중간 보정의 필요가 있을 때 변리사 사무실에서 관리해 주는 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변리사 사무실에서 명세서를 작성하는데 보통 몇 주가 걸립니다. 작성된 명세서는 최대한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출원이니 전달의 잘못은 없었는지,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쓰여졌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출원인이 컨펌을 하게 되면 그 명세서를 특허청에 등록하게 되고 출원이 진행되게 되는 거예요. 출원 후에 1년 정도의 심사 기간이 필요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여러분의 출원 명세서는 공시가 됩니다. 대중들에게 공표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출원이 있다는 걸 대중들에게 알리고 중복된 출원이나 기술 개발 등의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공시를 하면 그걸 다시 똑같이 동일하게 출원할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명세서를 출원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선행기술 조사. 즉 이전에 이미 동일한 출원이 있었는지 서치하는 거예요. 동일한 기술 내용이 선출원이 되어 있다면 출원은 당연히 의미가 없겠죠. 이건 개인 출원이든 대리 출원이든 필요한 부분인데, 여기서 작은 문제가 생깁니다. 얼마나 세밀하게 서치를 하는가,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선행 기술을 조사하는가 하는 겁니다. 개인 발명가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이 서치를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상품의 서치로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품화돼서 상품으로 나와 있지 않은 걸 이건 특허가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이건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특허로 출원돼서 등록이 된 경우에도 제품화되지 못하고 특허 문헌상으로만 존재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요. 개발 시간이 길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상용화가 어렵거나 심지어는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이건 특허의 심사 대상이 아니에요. 따라서 여러분이 출원을 하실 때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기술일지라도 문헌상의 특허로 존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다,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면 우주정거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 출원을 해도 특허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 등록이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우주정거장을 바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이런 종류의 출원된 특허도 예상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선행기술의 조사는 보통 키프리스라는 특허 정보검색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지금의 특허는 온라인상으로 모두 데이터화되어 있어서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변리사 사무실에서는 조금 더 고급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채널들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선행기술을 조사하는데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서치를 하는 시간만큼 당연히 인건비가 발생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 비용이 심하게는 출원 비용 이상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비용도 비용인데 아무리 서치를 해도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문헌상 동일한 내용의 특허가 존재하는데도 서치가 쉽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보통 발명의 제목으로 서치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허 출원 전략상 출원서의 제목에 이 발명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일부러 검색이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 다른 영상에서 제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이 서치가 이렇게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보통은 타협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서치를 해보고 없겠다 싶으면 우선 출원을 하는 거예요. 출원 비용 이외에 서치 비용은 들어가지 않겠죠, 그렇게 하면. 만일 특허청 심사관이 선행기술을 인용해서 특허 거절 결정을 한다면 그게 일부는 선행기술 조사를 한 것과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거절은 됐지만 말입니다. 이 선행기술 여부를 미리 전부 조사하지 않고 이 특허청의 심사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변리사 사무실도 사실 딜레마입니다. 서비스 개념으로 생각하고 이 선행기술을 자세히 서치해서 유사한 내용이 발견이 되면 출원인에게 출원 포기를 종용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비즈니스적으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또 서치 비용도 많이 청구하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은 출원을 하는 게 비용적으로도 이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서치는 당연히 해줍니다. 보통 별일을 오래 하면 그 발명 내용을 들으면 이건 대략 한 몇십 개 정도는 선행기술이 존재하겠다 이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이 발명인의 생각과는 많이 다르죠. 등록이 쉽지 않은 발명을 오로지 사업적인 고려로 출원하라고 하는 변리사 사무실이 많지는 않을 텐데 내용을 잘 생각해보면 일부는 일리가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변리사의 매출. 그래서 결국은 이 출원 여부에 대해서는 출원자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정말로 새로운 아이디어로 구성된 발명이라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정확한 통계는 가능하지 않겠지만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 지구상에 인간들이 동시에 6명 이상이 이렇게 한다는 그런 자료를 본 적이 있어요. 그만큼 해 아래 새로운 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인 것 같아요. 개인 발명가분들은 서치에서 동일한 내용의 출원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굉장히 좌절을 하기가 쉬운데 절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선행기술이 존재한다는 건 일단 그걸 모르고 출원 진행을 했을 때 따라오는 시간과 비용상의 문제를 줄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그리고 이런 식의 고민들을 다른 사람들도 하고 있었구나, 이런 아이들이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중요한 건 특허 등록된 선행기술들이 많은데 상용화된 제품이 없다는 얘기는 이 기술들은 상업적인 가치가 낮을 가능성이 있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벌써 상용화돼서 여러 제품들이 출시되었을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하필이면 그 분야가 이 비즈니스적인 성공의 가능성이 아주 적은 영역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아이디어를 다듬어서 새로운 고안을 하려고 할 때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출원서를 작성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이 고안품의 샘플, 즉 시제품을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합니다. 출원 전에 시제품을 만들어서 변리사나 특허심사관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특허 출원 전에 과연 샘플이나 시제품이 필요한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다음 편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